네, 안녕하세요. 배구도사TV입니다. 배구가 없는 월요일, 배구도사 먼데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흔적을 남겨주시면 유튜브에 자동으로 노출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배구도사 먼데이에서는 한 주 동안의 경기 결과를 정리해드리고 주요 이슈를 전해드리는 한 주 리뷰 타임과 본 배구에서 대결이 유력한 세 팀이죠. 흥국생명, 현대건설, 정관장의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지난주 경기 결과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2월 11일 화요일에 열린 현대건설과 도로공사의 경기에서는 위파이의 부재가 심각하게 드러나면서 공수모두 고전한 현대가 도로공사에게 3대1로 패배했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본배구 경쟁력에 대한 의문 부호도 많이 들었는데 그 부분은 이따가 현대건설의 리스크 내용에서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 경기는 정관장 대 기업은행의 경기로 최근 연패를 거듭하며 무기력한 배구로 일관하고 있는 기업은행을 상대로 정관장이 손쉽게 3대0 셧아웃 승리를 거뒀습니다. 목요일 경기에서는 흥국생명과 GS칼텍스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주 경기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경기로 생각이 드는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줬고, 특히 GS 1세트의 선전이 눈에 띄었는데 안혜진 세터의 활약으로 세트를 잡는 모습은 역시 배구는 세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다만 중후반으로 갈수록 안혜진 세터가 흔들리면서 점차 힘을 잃었고 기본 전력에서 앞서는 흥국이 3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요일 경기는 현대와 페퍼저축은행의 경기로 위파이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3대0 셧아웃 승리를 거두며 페퍼가 얼마나 올 시즌에 문제가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약한지 다시 한번 증명된 경기였습니다. 지난주 도공이 현대를 잡은 것과 비교를 하자면 페퍼는 현재 도공 GS보다도 약하고 기업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기존 멤버였던 박정아, 이한비, 박사랑이 있습니다. 이 멤버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 하위권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고 6라운드에서도 현재 꼴찌 GS와 순위가 바뀔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경기는 도로공사와 정관장의 경기로 수비로 끈끈함을 보여주면서 도공이 선전을 했고 정관장은 특유의 범실 팀 컬러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되었지만 마지막 5세트 힘싸움에서 아쉽게 패하며 승리를 놓친 도로공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요일 경기로는 기업은행 대 흥국생명의 경기가 이제 펼쳐졌는데 흥국생명의 손쉬운 3대0 셧아웃으로 끝나면서 흥국은 9연승을 달렸고 기업은행은 4연패를 당했습니다. 최근 기업은행은 1승 10패를 기록하면서 최악의 부진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시즌 초 전망했던 꼴찌의 기운이 뚜렷하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여자 배구의 이슈는 단연코 김연경 선수의 은퇴 발표였습니다. 자, 김연경 선수의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지난 김연경 올스타전 때 찍혔던 사진인데, 자, 김연경의 은퇴 발표가 지난주죠.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였는데 시즌 전망에서 올해 흥국이 우승을 한다면 김연경이 은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전망을 했었는데 김연경은 우승과 상관없이 은퇴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김연경의 은퇴 발표 영상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저와 함께 그 마지막 배구 보면서 즐기면서 웃으면서 잘 마무리하면 되니까 끝까지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부터 여러 차례 은퇴 시점을 고민했던 김연경. 지난 9일 김혜란의 은퇴식에서는 직접적으로 암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아유, 연경아, 고생 많이 했다. 하기 싫겠지만 배구를 위해서 또 뭔가를 하고 있기는 할 거야. 자, 김연경이 마지막에 저 문장이, 저 한마디가 굉장히 좀 인상적인데요. 마지막에 결국 너는 배구를 위해서 뭔가를 할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택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타 팀의 어떤 선수처럼 자신의 역할도 못하고 나이만 들어서 시들어가는 꽃으로 전락하는 것보다는 최고의 자리에서 꽃이 활짝 펴있을 때 왕관을 내려놓는 것이 배구 황제 김연경에게 걸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연경이 은퇴한다고 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곁에 김연경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여자 배구 발전을 위한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선택과 앞으로의 인생도
응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팬의 태도이자 바램이지 않나 싶네요. 김연경에 대한 일대기를 다룬 스페셜 콘텐츠는 앞으로 제가 준비를 해서 시즌 마지막 즈음에 올릴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한 주간의 경기 결과와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배구에서 만날 세 팀,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3강인 흥국생명, 현대건설, 정관장은 모두 각색의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팀이 극강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떤 팀이 극약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리스크가 터진다면 이들 간의 전력 차이에서는 서로를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수준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순위의 역순으로 정관장, 현대건설, 흥국생명 순서로 진행할게요. 자, 첫 번째는 정관장입니다. 정관장의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정관장의 리스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 팀 중에서 가장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팀은 정관장입니다. 한번 쭉 나열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리스크는 노란의 리시브 능력입니다. 노란은 현재 V리그 리베로 중에 리시브가 가장 약한 리베로입니다. 경기당 리시브 효율이 10% 이하로 나오는 경기도 많고, 정관장이 진 대부분의 경기에서 노란은 리시브 범실을 여러 차례 보여주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노랑풍선으로 불려왔습니다. 현재 노란의 리시브 효율은 평균 27.29%로 리베로 중 꼴찌이며 아시아 아웃사이드 히터를 포함해도 전체 16위로 그 밑에는 표승주, 이한비, 권민지, 정윤주, 박정하만이 존재합니다. 얼마나 리시브가 약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노란은 현재 V리그에서 목적타를 받는 유일한 리베로이며 부키리치에게 보호를 받을 정도로 취약해서 정관장의 가장 큰 리스크로 뽑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리베로인데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는 영향력이 더 적지 않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대답은 작년 흥국생명의 플레이오프 경기를 보면 잘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리베로 한 명은 충분히 경기를 터뜨릴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팀이 노란을 터뜨린다면 이미 절반 이상 승리를 가져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리시브 범실은 결국에 공격 범실로 이어질 테니까요. 두 번째 리스크는 표승주의 공수 능력입니다. 고이진 감독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승주는 우리 팀의 살림꾼이다. 네, 맞습니다. 표면적인 역할은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나 경기 내용을 뜯어보면 표승주는 주전급으로 뛰기 부족한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앞서 언급한 것처럼 리시브율이 25%로 17위의 자리를 잡고 있고 경기 중에 심한 기복을 보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거기에 공격 성공률이 32%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이 겉보기에는 준수해 보이지만 표승주가 다른 팀 국내 선수들에 비해서 오픈 공격을 거의 때리지 않고 세팅된 볼만 때리는 것을 고려했을 때는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표승주의 공격력은 데뷔년인 2010년 이후 2013년 딱 한 시즌을 제외하고 가장 안 좋은 기록을 내고 있고 그녀의 나이를 감안했을 때 분명한 에이징 커브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아질 가능성이 적다고 볼 때 표승주의 공수 무게감이 정관장의 약점이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약점은 부키리치와 메가의 서브 범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정관장은 범실을 많이 하는 팀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실이 많이 생산되는 이유 첫 번째는 서브입니다. 부키리치와 메가는 강한 서브를 구사하기 때문에 들어가면 위협적이지만 네트에 걸리거나 아웃되는 볼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부키리치는 서브 2위에 올라 있지만 반대로 서브 범실은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메가는 서브 1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서브 범실은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서브 범실이 안 좋은 이유는 본인들이 득점을 내고 분위기가 올라오는 와중에 다시 분위기를 침체시킨다는 것이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선수들의 멘탈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연타 서브를 넣는 박은진, 정호영, 표승주 또한 서브 범실이 많은 편입니다. 리시브에서도 범실이 많은데 서브에서도 범실이 많으니까 한 경기 평균 30개에 도달하는 범실량을 기록하는 것이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경기하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리스크는 염혜선의 경기 운영 방식입니다.
정관장은 당연히 오픈 배구를 하는 것이 맞는 팀입니다. 부키리치와 메가티라는 최상급 공격수를 가진 팀이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이 쌍포가 있더라도 대놓고 한다면 못 막을 정도는 아닙니다. 이 공격수들이 때리는 볼은 대부분 하이볼 오픈이며 블로커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부키리치의 경우 볼이 사이드 쪽으로 깊게 빠졌을 때 직선을 때리는 테크닉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대각으로 붙어서 블록을 뜨면 충분히 유효 블록을 만들 수가 있고, 메가의 경우 네트에서 많이 떨어진 볼을 주면 직선을 때리거나 밀어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직선을 잡고 적당한 대각을 견제하면서 손을 빼거나 후위 수비를 하는 방법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제가 경기 장면으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도로공사와의 경기 장면 모습이고요. 배우나의 서브. 자, 리시브는 잘 됐어요. 자, 근데 볼이 조금 뒤로 빠지면서 부키리치가 김세빈에게 대각에서 블로킹을 당했습니다. 자, 이 각도에서 한번 보시면, 자, 토스는 어느 정도 오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볼이 조금 짧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선으로 치기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견제도 어느 정도 잘 붙어 있고, 그러나 지금 볼이 짧고 낮은 타점에서 때린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대각보다는 직선으로 틀어치거나 블로커의 오른손을 보고 치는 게 훨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부키리치는 그런 테크닉이 좀 부족합니다. 지금 여기서 직선으로 틀어칠 수 있는 테크닉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김연경이었으면 제가 볼 땐 여기서 틀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낮은 타점에서 대각으로 때리게 되면 김세빈의 왼손에 걸릴 확률이 높고, 김세빈은 이 오픈볼을 굉장히 잘 잡고 위치 선정이 좋은 선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딱 지지하고 있는 왼손에 걸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이제 리시브가 터지는 정관장의 모습, 하이볼을 올리는 메가 쪽으로. 자, 메가가 밀어쳤는데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정관장 특유의 모습이죠. 리시브 터지고 메가나 부키 쪽으로 하이볼 올라가고, 근데 2단 연결이 이렇게 네트에서 머니까 이렇게 지금 2단 연결 자체가 네트와 좀 적당하게 한 이 정도까지만 왔어도 메가는 어느 정도 해결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각도가 줄어듭니다. 코트 안으로 넣을 수 있는 궤적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이 떨어져 있으면. 그러면 메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밀어치거나 직선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각으로 여기서 이렇게 코트 안으로 못 때려요, 거의. 근데 지금은 이제 직선으로 때렸는데 이제 너무 0점이 위쪽으로 잡혀서 손에 맞지도 않고 그냥 나가버리는 모습이죠. 자, 또 뒤에 장면이 있나? 뭐 리플레이 같은 건 없네요. 자, 좀 말을 다시 이어가자면, 아까 이제 염혜선의 이야기에서 이제 이 장면까지 나온 건데, 염혜선은 미들에서 세팅보다는 오픈 공격의 선택이 훨씬 많은 선수인데, 그것은 이제 리시브 불안과도 관련이 있지만, 미들들보다는 이제 오픈 토스에 자신이 있는 염혜선의 취향적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운영을 한다면 현대건설을 상대로는 통할 수 있으나 사이드 블로커가 강한 흥국을 상대로는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염혜선의 운영이 조금 더 미들 활용에 유연성을 갖는다면 정관장의 윙은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이진 감독의 선수 기용 리스크입니다. 고이진 감독은 본인이 믿으면 그 선수가 못해도 계속 기용하는 방식을 보여왔습니다. 작년에 박혜민, 올해 표승주, 노란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기본적으로 고참 위주의 보수적인 기용을 하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 시즌 표승주와 노란의 부진이 눈에 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교체를 하지 않고 무너지는 모습이 많았고, 결국 이 두 선수의 활약에 따라 팀이 이기고 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는 주전만 잘해서는 왕좌에 오르기가 어렵죠. 그것을 증명한 것이 작년 흥국생명입니다. 결국 주전 멤버가 흔들릴 때 적절한 선수 교체가 되느냐, 그리고 그 교체 선수의 컨디션이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큰 경기를 잡냐 못 잡냐가 결정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정관장은 노란과 표승주의 수비적인 활약, 범실을 줄일 수 있는 서브의 방식, 오픈 일변도 공격 스타일,
분명히 부진할 주전들의 백업 준비, 이 정도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면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팀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팀은 현대건설입니다. 자, 현대건설의 리스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관장이 보완할 수 있는 전술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 현대는 보완할 수 없는, 보완하기 힘든 물리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봄배구에서 조금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하게 됩니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가장 큰 이유는 위파이의 부상입니다. 위파이는 현대의 심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선수입니다. 수비와 공격을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해주면서 공수 모두 약점이 있는 현대의 맨얼굴을 감춰주는 선수가 위파이이기 때문이죠. 작년 우승을 통해 확인된 현대의 장점인 수비와 미들 공격은 위파이가 없으면 단점이 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리베로만큼 정확했던 위파이의 리시브가 있었기 때문에 김다인의 미들 연결이 빈번했던 것이고 그로 인해 양효진, 이다현이 자주 보였던 것인데 현재 현대건설은 위파이가 빠진 것이 정지훈과 김연견의 수비력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 그 결과 미들 공격의 빈도가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올 시즌에 김연견의 리시브가 불안한 상황에서 위파이가 빠지게 되면 연쇄적으로 김연견, 정지훈 모두 더 털릴 수가 있고 위파이의 대체자인 고혜림 역시 100% 그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수비적인 측면뿐 아니라 공격적 측면에서 크다는 건데 일단 고혜림은 위파이가 해주던 A급 세컨 아웃사이드 히터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당 10점과 40%의 리시브율에 도달하기가 어렵고 특히 전위에서의 공격과 블록 기여도가 위파이보다 떨어지다 보니까 큰 경기 힘싸움에서 밀리는 부분이 심각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양효진이 전성기 수준의 폼이었다면 블록이나 수술을 해결하는 중뻥으로 어느 정도 상쇄를 시켜줬겠지만 현재 양효진 또한 점차 노쇠화되고 있고 이다현 역시 토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안한 부분이 큽니다. 또한 세터 김다인 역시 근래 들어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다현의 득점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모마의 경우에는 전성기와 비교하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토스가 제대로 전달이 되면 아직까지는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관장의 경우는 선수 물리적인 힘보다는 정신적인 부분과 실수 그런 부분이 문제라고 하면 현대건설은 물리적인 부분, 예를 들면 노쇠화, 신장, 체력 이런 부분, 이런 보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간이 험난해 보입니다. 현대건설의 리스크를 하나하나씩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위파이의 부재, 이거는 다시 말하면 고혜림의 공수 존재감이며 두 번째는 현재 리시브 순위 14위, 15위를 기록하고 있는 정지훈과 김연관의 리시브 불안정성, 세 번째는 김다인의 컨디션 저하와 높이, 네 번째는 정지훈 모마의 물리적인 높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문제를 대체할 대책이 없어 보이는 강성현 감독의 보수적인 선수 기용입니다. 결국 길고 긴 6개월의 시즌을 치르려면 부상 선수가 나왔을 때 대처를 미리 생각을 해야 되고 그에 맞는 선수 기용과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김연견이 이렇게까지 리시브를 못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대체자인 이영주가 있고 증명까지 된 상황에서 강성현 감독은 위험을 무릅쓰고 김연견을 고집하고 있고 김다인이 흔들릴 때도 꾸역꾸역 기용해서 현재 체지방량이 0%로 보이는 허약한 세터의 비실비실하고 부정확한 토스를 방치하고 있으며 비싸게 재계약한 정지훈 또한 발전하지 못하고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여러가지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연한 선수 기용으로 체력 안배를 해야 하고 결국에 좋은 수비와 김다인의 연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현대는 나머지 두 팀에 비해서 떨어지는 경쟁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흥국생명입니다. 자, 흥국생명은 세 팀 중에서 가장 리스크가 적은 팀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즌 초에 많은 리스크를 안고 출발을 했지만 빠른 아시아 쿼터 교체와 정윤주에게 기회를 열어준 것이 흥국생명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리스크를 뽑아보자면 첫 번째는 이고은의 토스 불안정성입니다. 배구 보는 눈이 깊은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고은의 토스가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지만
일반적인 팬분들은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흥국의 공격수들이 좋은 테크닉으로 이 토스 범실을 지워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프론트 토스보다 백토스에서 이런 토스가 더 많이 나오는데 그런 토스에 최적화되어 있는 투트크가 있어서 더 티가 안 납니다. 자, 대표적인 장면을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어제 경기의 장면 한번 같이 보시죠. 자, 기업은행과의 경기 장면이고요. 자, 리시브가 예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볼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연경이 테크닉으로 득점을 해줬는데 이게 원래 김연경이 아니라 다른 선수였다면 블록에 막힐 볼이었습니다. 볼이 짧으니까 앞에 네트 앞에서 저렇게 급하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고 저렇게 급하게 처리를 해주는 거는 김연경의 재치고요. 자, 그리고 지금도 자 뒤쪽으로 가는 백토스가 또 짧고 뒤로 가죠. 자,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왔습니다. 무난한 상황에서도 또 볼이 또 짧고 뒤로 가죠. 이런 볼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런 정규리그가 아니라 플레이오프 같은 큰 경기에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팀이. 지금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이 이봉훈 선수와 공격수들 간의 호흡이 100%가 아니고 호흡이 안 맞다기보다는 볼이 토스가 안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확하죠. 자, 정윤주의 서브가 잘 들어갔고 지금 장면은 이고은의 약점이 되는 그 전이 블록 기어에 대한 장면이네요. 자, 아마 슬로우가 나올 텐데 자, 토스가 어느 정도 정확히만 간다면 이고은 위에서 때릴 수 있는 저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육서영이 타점이 그렇게 높지 않지만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고은의 키가 워낙 작고 뭐 블록 기어가 안 되다 보니까 거의 위에서 하이패스로 내려 때리는 공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 세터 입장에서는 볼을 짧게 줄 필요가 없고 빠르게 줄 필요도 없습니다. 빠르게 줄 필요도 없어요. 어제 경기에서 김하경이 육서영한테 빠르게 주려고 킥오픈을 자꾸 쏘다가 이곤한테 2개나 블록을 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줄 필요가 없이 타점만 살려주면 됩니다. 직선으로 때릴 수 있게, 대각으로 충분히 때릴 수 있게 타점만 살려주면 그냥 위에서 때리는 거예요. 뭐 어려운 토스가 필요해요. 그냥 볼꼬리만 살려서 길게 주면 되죠. 자, 이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이고은의 토스는 김연경과 투투크의 테크닉으로 그 약점이 많이 감춰져 있고 전위에서의 낮은 신장도 상대팀이 노린다면 큰 구멍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토스로 인해서 불안정한 자세에서 공격을 반복했던 투투크가 부상을 당했었고 현재도 그 위험성을 가지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고은은 지난 시즌 페퍼에서도 현재 흥국에서 보여주는 스타일과 동일한 비슷한 경기를 했었습니다. 여전히 경기 평균 가장 많은 토스 범실을 하는 세터이고 그 부분을 수비력으로 상쇄하고 있는 모습이죠. 다만 차이는 펀치력이 좋은 야스민 대신에 테크닉이 좋은 투트크가 있는 것이고 페퍼의 박정아, 이한비, 필립스가 있던 자리에 김연경, 정윤주, 피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이고은의 전위 높이가 낮은 부분을 상대팀들이 잘 공략하지 못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흥국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리스크입니다. 일단 플레이오프에 들어가면 모든 팀들이 한 번 더 상대 분석을 심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물어뜯을 약점을 찾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정규 시즌에서는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플레이오프에 가면 이고은 전위는 굉장히 큰 타겟이 될 것입니다. 그쪽에서 하이패스가 되고 공격이 연속으로 이루어진다면 큰 경기 경험이 없는 이고은의 멘탈이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흥국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는 선수에 대한 대비가 보이지 않는 것도 이어져 있는 리스크가 되겠죠. 토스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세터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것만큼 불안한 요소가 있을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라면 정윤주의 리시브인데요. 그래도 정윤주가 1라운드부터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리시브가 좋아지고 있고 수비력 또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타팀의 동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 표승주나 아니면 뭐 정지윤, 고예림 이 선수들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조금 더 안전해 보이는 수준입니다. 정윤주의 올 시즌 공수 성장은 놀라운데 공격 부분에서는 어느덧 8위로 올라서 있고 서브 6위, 득점 11위 등 각 부분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수비, 특히 리시브에서도
1라운드에는 평균 11%를 기록했었지만 5라운드에서는 최근에 26.3%를 기록 중이며 점점 좋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정윤주의 리시브는 강점보다는 약점이 맞고 전위에 있을 때 키가 작아서 블록 기어가 좀 약하다는 점, 이 부분이 상대가 파고들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리스크는 김수지의 역할입니다. 김수지는 흥국생명 주전 중에서 존재감이 가장 적은 선수인데 특히 공격에서의 존재감이 떨어집니다. 피치가 김수지의 몫까지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미들블로커는 로테이션이 돼야 하는 자리고 김수지가 있을 때 피치와 큰 차이를 보이게 되면 상대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공략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김수지의 느린 발을 적극 노릴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정관장보다는 현대의 스타일이 김수지를 공략하는 데는 훨씬 유리합니다. 김수지의 유일한 장점은 하이볼 오픈 상황에서 길목을 지키면서 블록 기어를 한다는 것인데 만약 상대가 리시브를 받쳐놓고 미들이나 사이드에 빠른 템포의 공격을 한다면 거의 견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사이드아웃을 돌리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다득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방심할 때마다 나오는 수지 타임도 흥국생명 팬분들은 긴장하게 만들죠. 흥국생명의 약점은 크게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선수들이 범실이 적은 편이고 그 범실을 보완해주는 김연경과 투투크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안정성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고은과 정윤주가 큰 경기 경험이 없어서 한번 흔들릴 때 얼마나 털리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 보완 방법으로는 이고은의 반대 상성을 가지고 있는 박혜진 그리고 이제 정윤주의 반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김다은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것이 직접적인 보완책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배구도사 먼데이에서는 각 팀의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보완 방법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곧 5라운드가 종료되고 3월이 되면 6라운드 끝에 본배구가 진행이 될 텐데 그때까지 상위권 팀은 상위권 팀대로 하위권 팀은 하위권 팀대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실시간 중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